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동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재활학과를 전공한 의사로서 오늘 골다공증과 요통에 관해서 2시간에 걸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주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의 여러 신체 계통 중에서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뇌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등 여러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계통 중에서 근골격계에 해당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요통, 경부통, 우리 사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통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신체 부위를 살펴보면 경부통, 흔히 이제 목 통증이라고 하는 부위는 전체 인구에서 한 20% 정도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로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오십견, 이런 질환이 속해 있는 견관절 통증은 30%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팔꿈치 관절, 주관절, 여기서는 한 10% 정도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로 모치님들, 부치님들이 고생하시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호소하시는데 여성의 경우 15%, 남성의 경우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손목 통증은 5%에서 8%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되는 요통의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80%가 1년 전체 연령 중에서는 한 번씩은 경험하는 통증으로 가장 흔한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통은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허리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통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봐도 노인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제가 근무하는 화성시 보건소에 오는 빈도수로 봤을 때도 가장 흔한 원인이 요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는 통증입니다. 이렇게 흔히 발생하지만 다행인 것은 10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 통증이 반복돼서 만성 통증으로 고착화되는 경우는 10%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을 찾게 되거나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중요한 정보를 의사 선생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치, 즉 어디가 아픈지를 꼭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리고 어느 빈도로 아픈지, 또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호전이 되는지, 또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악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힘이 빠지는지,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는지, 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소대변을 잘 보시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요폐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통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 때문에, 기저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요통,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강의를 들으시면 무서워하는 질환인 암, 아니면 감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마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을 때 요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제가 이후로 설명드릴 것은
주로 빈도수로는 많이 나타나는데 척추에 압박 골절이 있을 때,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용어로 한다면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퇴행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종류의 요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카테고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리스트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말씀드린 암이나 감염이나 마미증후군 같은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요통은 1% 내외입니다. 아주 빈도로 따졌을 때는 미미하지만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급히 치료를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암은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척수가 지나가는 그 척추강을 둘러싸는 척추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뼈에 생긴 암 때문에, 감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길 수 있지만 어떤 치료 후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생기는 감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저질환은 1% 내외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카테고리인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체는 네모지게 생겼는데, 이 네모지게 생긴 척추체가 상하에서 외부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짜부러지는, 한마디로 그 캔을 우리가 분리수거통에 버릴 때, 발로 밟을 때 이렇게 짜부러지듯이 척추체가 압박을 받아서 위아래로 골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기저질환, 어떤 기저질환이냐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선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노인분들이 주저앉을 때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상적으로 25%에서 척추 압박골절을 인지를 하고, 나머지 75%에서는 본인이 척추 압박골절을 당했지만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넘어지고 여러 번 넘어지고 해서 무증상으로 척추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옛날에 키를 재봤는데 새로 키를 재봤더니 키가 5cm 이상 줄었더라. 그리고 목욕을 할 때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내 등 모양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서 보이더라. 이런 분들은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주로 발생하는 곳은 12번 흉추라고 하는 것은 요추 위에 있는 가슴 위치에 있는 척추체를 얘기합니다. 12번 흉추, 그리고 1번, 2번 요추, 이 척추체에서 척추 압박골절이 잘 생깁니다. 이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으로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 시간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골은 뼈를 얘기하는 거고 다공은 여러 가지 구멍이 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골다공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골 강도 약화로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는 근골격계 질환, 뼈가 약해져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 강도라고 했을 때 다 우리 몸은 근육 아래에 다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 강도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의 질에 따라서 강도가 정해집니다. 다소 어려운 말로 우리 뼈는
한번 태어나서 뼈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라는 세포들이 작용으로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이런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골 강도에서 제일 중요한 인자는 골 밀도입니다. 골 밀도가 80%의 골 강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골 다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 밀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해면골과 피질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해면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안쪽 부위를 설명하는 것이고, 피질골은 뼈의 바깥을 싸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사진을 봤을 때는 이 바깥쪽 말고 안쪽에 있는 해면골이 뭔가 치밀해 있고, 확대해서 봤을 때 구멍이 작게 나 있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그림을 봤을 때는 해면골이 듬성듬성 많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골다공증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뼈를 눈으로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잘 발생합니다. 50세 이상 여성에서 10%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골다공증을 가진 환자가 만약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호발하는 부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 척추, 그리고 대퇴골, 그리고 요골 하단부. 이 대퇴골이라고 했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노인분들이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골반뼈가 부러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대퇴골은 대퇴골과 골반뼈를 잇는 부위에 잘 생기게 되고, 요골 하단부는 팔목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요골과 척골로 되어 있는데 요골의 아랫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평생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는 여성의 경우 두세 명 중 한 명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폐경후 여성은 30%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생기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골다공증이 있는지 모르셨는데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손을 땅에 짚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골절 후발 부위 중에 요골 하단부 골절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위를 보시면 넘어지시면서 골절 되신 분들 알고 보면 대부분 골다공증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림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먹으면서 30살 정도까지는 우리 뼈가 점점 치밀해지고 골밀도가 높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30대까지는 최대 골량으로 도달했다가 그 이후로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남성애 같은 경우는 최대 골량에 도달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서서히 골량이 감소하지만, 여성애 같은 경우는 50대 전후에 폐경기가 다다를 때까지는 완만하게 골량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분류는 보통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폐경 후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이 있고, 노인성으로 생기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은 나이가 51세에서 75세 이 정도에서 생기지만, 노인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70세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여성의 경우가 취약합니다. 하지만 폐경 후 골다공증의 경우는 여성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드린 파골세포, 즉 뼈를 갉아먹는 세포의 활동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노인성 골다공증의 경우는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낮아져서 생기는 골다공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된 원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폐경 후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폐경과 관련된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골다공증으로 보시면 되고,
노인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까지 최대 골량으로 올라갔다가 그 후 천천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노화와 관련된 골다공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골다공증 그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진료실에 있을 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릎이 시린 것 같아.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데 허리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릎에 있는 관절염 아니면 척추의 퇴행성 질환 때문에 아픈 것을 골다공증과 잘못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넘어졌을 때,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뼈가 부러지는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후 골절이 되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손목, 척추, 대퇴골 골절, 이 부위가 가장 흔한 골절 부위입니다. 그러면 각각 척추, 대퇴골, 손목 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골절에 대해서는 보통 노인들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턱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는데 손을 짚으면서 아니면 그냥 엉덩이로 주저앉았다. 그 후로 등에서 통증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키가 줄어듭니다. 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보통 노인분들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신 분들 많으시죠? 주로 한 부분에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렇게 척추가 우리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대퇴골 골절이 생겼을 때 수술 전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망하실 확률도 높고 대퇴골 골절 때문에 예전에 잘 걸으시던 분이 이후에 잘 못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다들 이렇게 빙판길이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것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은 우리가 넘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땅에 짚게 되는데 이때 강한 압력이 요골에 전달되게 되고 뼈가 약해져 있을 경우에 뼈가 부러집니다. 척추와 대퇴골 골절에 비해서 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50대에서 넘어졌는데 손목 골절 당했다. 이런 경우는 골다공증 때문에 넘어지면서 손목 요골의 하단부가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가 잘 맞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림으로 형상화된 이 환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팡이를 짚고 있고 이렇게 몸이 앞으로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척추 압박골절이 오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걷는 경우가 흔하게 되고 그리고 대퇴골 골절도 생길 수 있고 손목 골절도 생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법,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골다공증을 알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다소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용상 가장 저렴합니다. 엑스레이 찍는데 얼마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다소 안 좋은 점은 골소실이 30% 이상 진한 상태가 돼야지 엑스레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을 할 수 있고 손과 척추와 대퇴부를 찍어서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더 정확한 검사는 지금 말씀드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골 강도의 80%를 결정짓는 부분이 골밀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한 검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이런 부분이 있고 정량적 전산화 단층법 즉 CT를 찍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말이 좀 어려운데 그 골밀도를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침대 같은 데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90도로 접어서 뭔가 기계와 한번 왔다 쭉 갔다가 내려가면 측정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는데 그것이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입니다. 이 검사법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이용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방사선 조사량이 많고 가격이 비싸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제 간략하게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정량적 초음파 측정법이 있는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 정확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골밀도 측정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검사하는 자세를 보실 수 있고 또 해보신 걸로는 정량적 초음파 측정법이 있을 텐데 이거는 간략하게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그러면 나오는 여러 수치들을 아마 종이로 보시거나 선생님이 설명해 줘서 보셨을 텐데 그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골 강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것은 골 밀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기준되는 성인의 그 기준 골밀도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자분들이 골밀도를 측정한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의 T값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정상 30세 사람의 해당하는 점수와 환자의 점수의 상대적인 비교한 값을 T값이라고 하고 그 T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골 밀도에 대한 값을 정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진단 기준을 얘기했는데 골 다공증이 있고 그것보다 좀 덜 진행된 골 감소증이 있습니다. 골 감소증은 그 T점수, T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를 골 감소증이라고 하고 2.5 이상을 골 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골 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골절 부위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점수가 마이너스 2.5점보다 더 떨어질 때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 진단 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를 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것에 기반해서 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밀도 검사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한 번씩 받아보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젊은 폐경 여성과 50에서 69세의 남성, 저체중, 과거 골절력이 있고 고위험 약제를 복용하는 폐경 이완기 여성, 50세 이후에 골절을 경험한 성인,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를 판정하는 경우,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치료를 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폐경 여성, 이런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방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죠. 뼈째 먹는 생선도 먹으라고 하고 그것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뼈에 무기질 침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뼈가 파골세포로부터 없어지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에서는 하루에 1000mg, 50세 이상에서는 하루에 12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약재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1000mg, 2000mg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비타민 D가 뼈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어서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 합성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에서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서 또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을 통해서 또 신장을 통해서 2번 거쳐서 드디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몸에 칼슘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하고 뼈에 칼슘을 침착시키는 그런 활성화된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공고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30세가 될 때까지 최대 골량으로 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높이는 효과는 우리의 노력은 할 수 없지만 운동을 통해서는 그 이후에 뼈가 점점 약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추천드리냐면 주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면 뛴다거나 걷는다거나 이런 운동들 아니면 아령을 든다거나 이런 운동들이 우리 뼈에 체중이 부하되거나 어떤 장력이 걸렸을 때 뼈의 골밀도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넘어지는 것이 척추 압박골절의 거의 모든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혹시 담배를 피시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신다면 생활 양식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는 골흡수 억제제, 즉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약제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성분으로는 다소 어려운 용어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주로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고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먹는 약제도 있고 주사 맞는 약제도 있습니다. 먹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제, 주사도 3개월에 한 번 맞는 것,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드시는 경우는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드시고 공복에 드시고 30분 이상 앉아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약간의 소화기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뭐 여성 호르몬 다른 치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치료는 많이 행해지진 않고 골 흡수를 억제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골다공증과 요통 부분에서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